아카데미 지금 회장으로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4일째 여기 한림대에서 이제 심포지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을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잘 이어가고 점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 앞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모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김일봉 이제 저희 아카데미 이사장님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멘탈 초음파 아카데미 이사장님이시고 김일봉 초음파 아카데미 창시자이시고 우리 개원과 초음파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많이 마련해 주신 분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 박수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 일요일날 가족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평촌 성심병원 초음파 제4회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어제 조선일보에 이제 금년 3월에 늦어도 3, 4월에 초음파, 삼복도 초음파가 보험화가 거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에 초음파가 시작이 보험화가 예정되는데 정부의 그 문재인 케어 때문에 조금 연기됐다가 사실은 금년 하반기쯤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음파가 보험화 된다는 것은 이 앞으로의 우리 진료의 행태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이 임상에서 초음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필수적인 그 진단법이 됐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진료 하시는데 초음파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수련 기간에 배우고 나오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드뭅니다. 일부 병원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생님들의 요구에 그리고 필요성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 이민영 원장이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를 창립해서 우리 대구 김일봉 초음파 교실하고 합동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회째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초음파 강좌가 이어지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가 이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셔서 앞으로 초음파 강사가 되셔가 다른 선생님들의 초음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여러 학회에서 초음파 강의를 맡아도라는 제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에서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프로젝트로 내려주시고요. 조명 조절해 주십시오.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 가운데 조금 펴줘 보실까요? 아니요, 앞에 끄고요. 2열, 3열쯤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방금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김일봉 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은 첫 번째 세션은 우리 초음파 스캔퍼 강의가 있고 두 번째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이 파트별로 편집 코스를 진행합니다.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전 강의는 세션을 두 조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 각 단계별 초음파 스캔퍼 강의에 제1강, 2강, 3강을 하고 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듣고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제1강의 1세션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션 1의 첫 번째 보험 규정에 맞는 간 초음파 스캔퍼 이 성모병원 원정원 과장님의 강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정원 과장님을 양력은 중앙의대를 졸업하시고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강사로서 지금 앞으로 장래가 촉망됩니다. 아마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험 규정에 맞는 간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간 초음파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국가암검진 관리 교육에 따른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초음파 스캔 뷰 한 10가지 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검진할 때 꼭 봐야 되는 간 초음파는 우리가 간이 우상복부에 위치해 있고 보통 간이 굉장히 큰 장기, 복부의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간 자체를 스캔하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밑에 이제 가려져 있고 간이 워낙 큰 장기이다 보니까 여러 할로비스쿠스의 바울가스들에 의해서 간섭을 많이 받게 돼서 이 마진까지 잘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간 스캔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포털 베인이나 헤파틱 베인을 따라서 테스팅을 많이 한다거나 트레이싱을 해서 잘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GB나 CBD 같은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상간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간 초음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아나토미를 보게 되면 코로너리 리가먼트에 의해서 이제 횡격막과 트라이앵글 리가먼트와 코로너리 리가먼트에 의해서 횡격막과 붙어있는 간은 이제 IVC와 그다음에 CBD를 연결하는 가성선인 캔틀라인에 의해서 좌엽하고 우엽이 나뉘게 되죠. 다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레프트 롭은 또 리가먼트 테레스에 의해서 메디얼 파트와 라테럴 파트가 구분이 되는 그런 아나토미 구조를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간의 사이즈는 우엽이 15cm, 좌엽이 한 9cm 정도인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복부 초음파를 할 때 리버의 그 사이즈를 다 체크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버 슈링키지가 심하거나 현저한 헤파토메갈리가 있는 경우는 리버 사이즈를 체크해서 정상 사이즈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파틱 베인이나 포털 베인 사이즈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보통 이 정상적인 파렌키말 쉐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진이 스무스하고 앵글 자체가 샤프하게 뻗어 있어야 정상적인 간 초음파 사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크로닉 리버 디지즈에서는 아시다시피 앵글이 블런팅이 저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LC 환자에서 설페이스 노듈레리티가 보이거나 비대성성 LC 환자에서는 아사이티스를 동반한 시로틱 리버 마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제네시티는 리버의 정상 에코제네시티는 맨날 콜텍스보다 거의 동등하다고 하는데 약간 하이퍼 에코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얗게 보이고 스플린에 비해서는 약간 하이포 에코익한 그런 에코제네시티를 보입니다. 판크리아스와는 거의 동등한 하이퍼 에코익하거나 혹은 판크리아스가 약간 더 하이퍼 에코익한 소견을 보이는데 크로닉하게 알코올 인테이크가 많은 환자분이나 아니면 올드에이지의 경우에서는
판크리아스 에코지네티가 조금 더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게 되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 간에서 우리가 랜드마크를 볼 수 있는 관광 구조는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관광 구조는 일단 포탈 베인과 헤파틱 베인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 초음파 사실 뭐 바이러트도 인트라헤파틱 바이러트도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2mm 정도 사이즈로 잘 보이는데 이게 2mm 정도를 넘어가는 그 인트라헤파틱 바이러트 딜라테이션이 관찰이 되면 옵스트럭션 리즌을 감별하기 위해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랜드마크를 통해서 간 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고 간 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간의 초음파를 놓치는 부분이 없게 세그멘트를 하나씩 부각가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봤구나라는 그런 인지를 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다른 병원이나 상급 병원으로 트랜스퍼할 때도 어떤 피지션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간 구역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은 아까 말씀드린 캔트리 라인에 의해서 좌엽과 우엽이 나뉘게 되고 좌엽이 해부학적 구조로 약간 좌우로 길게 뻗어 있고 우엽은 앞뒤로 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엽을 라테럴 파트 그리고 메디얼 파트로 나누게 되고 우엽은 안테리어 파트하고 포스테리어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파트를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이 헤파틱 베인입니다. 헤파틱 베인이 간의 경계를 나누고 포탈 베인이 중심 쪽에 위치해 있는 혈행지배 구조로 이 간의 구역 구분을 하는 것이 퀴나드 방식이라는 간 구역 구분이고요. 이 간 구역 구분은 사실은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즌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해서 수술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간 초음파할 때 있어서 이런 구역 구분은 퀴나드 방식에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헤파틱 베인이 그 종축으로 간 우엽 좌엽과 우엽을 나누는 미드 헤파틱 베인 그리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엽의 안테리어 파트, 포스테리어 파트를 나누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메디얼과 라테랄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종축으로 IVC를 통해 드레인 되고요. 포탈 베인은 이와 반대로 횡축으로 간의 중심에서 간 분지마다 그 세그멘트마다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런 분지를 이루기 때문에 초음파 하실 때 포탈 베인을 따라서 트레이싱을 하시면 세그멘트를 구별하시기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파악을 해도 특히나 이제 저도 그랬었고 초심자일 때 핸즈온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이 초음파를 보게 되면 초음파 영상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해부학상하고 역상으로 나온다는 것이 조금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로 설명드리면 뭐 어렵진 않은데 프루브가 우리가 보통 확인하는 그 뷰에서 서브코스탈 뷰에서 프루브가 먼저 접점이 되는 부분이 간의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S3, 4, 5 정도 부분이 프루브에 먼저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프루브 가까운 쪽이 인페리어 파트가 우리의 영상에서는 위쪽에 위치하게 되죠.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 먼 쪽, S1, S7 같은 경우 이런 쪽이 프루브에서 멀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좀 더 깊은 심부에 위치하는 영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웠었는데요. 일단 핸즈온 하실 때도 프루브에 가까운 쪽이 거의 무조건 그냥 인페리어 파트다. 그리고 프루브에서 좀 먼 쪽이 슈페리어 파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세그멘트를 구분하려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횡격막이 우리 위쪽에, 간 위쪽에 위치하는데 이런 횡격막이 보이는 쪽이 항상 슈페리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을 구역 구분하는 랜드마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4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린 포탈 베인과 헤파틱 베인을 포함해서 4가지 정도가 있고 포탈 베인은 설명을 드리면 포탈 베인과 헤파틱 베인을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포탈 베인은 아시다시피 죄송한데 클릭이 자꾸 되는데요. 포탈 베인은 아시다시피 벽 자체가 교원질로 되어 있어서 벽이 하이퍼 에코익하게
하이퍼에코익한 그런 벽을 월 에코시 데덴시티를 보이게 되고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좀 잡으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헤파틱 베인이 그냥 직선적으로 주행하는 거에 비해서 포탈 베인은 약간 사행하면서 주행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포탈 베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그멘트별로 혈행을 공급하기 때문에 일단 핸즈온하실 때나 세그멘트를 구분하실 때 포탈 베인을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파틱 베인은 포탈 베인하고 다르게 빔이 직각으로 월과 비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월 에코제네시티를 거의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파틱 베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그멘트를 나누는 경계가 되고요. IVC로 진행할수록 헤파틱 베인의 직경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움브리컬 베인의 펜탈 랩넌트인 그 리가먼트 테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프트 롭의 좌엽과 우엽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이게 포탈 베인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게 리캐널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메스 같이 보이거나 아니면 인트라헤파틱 칼시피케이션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 하이퍼텐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분께 환자한테 이쪽에 메스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혹시 이게 포탈 베인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포탈 하이퍼텐션에 의한 어떤 리가멘트 테레스의 리캐널라이제이션 아닌지 감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따 핸즈온에서 많이 보시게 될 리가멘트 베너섬은 덕터스 베너스의 이제 피스탈 랩넌스로서 레프트 롭과 카우데이 롭을 구분해주는 S1과 S2를 구분해주는 그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이따 핸즈온 시간에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이제 기본적인 간 스캔법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간 스캔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간 스캔법은 여기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만의 루틴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요. 루틴을 잡으신 분은 그걸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루틴이 중요한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간 초음파의 그 넓은 간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그멘트별로 내가 여기 뭐 이렇게 S1부터 갔다 가거나 이런 루틴이 있으신 분은 놓치지 않으실 텐데 계략적인 루틴 없이 보게 되는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본 부분은 또 보고 결국에 못 본 부분은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루틴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루틴이 있으신 분은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되겠지만 혹시 루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저희 그냥 서울 초음파 아카데미의 기본적인 루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브스터널 롱기튜널 스캔을 확인을 하고 프로브를 틸 로테이션 시켜서 트랜스벌 스캔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브코스탈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 순서로 반시계 방향의 순서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서브스터널 롱기튜널 스캔에서는 레프트 롭의 라테럴 파트와 그러니까 S2, S3와 그리고 리가멘트 베너섬 밑에 있는 S1까지 확인을 하게 되고 이 뷰에서 리버 설페이스 마진에 어떤 노듈라이트가 있는지와 앵글이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뷰게 되겠습니다. 이 뷰를 확인한 다음에 로테이션을 시켜서 90도 로테이션 시켜서 트랜스버스 뷰를 확인하게 되면 리버의 라테럴 세그멘트를 보게 되는데 그 포탈 베인의 움브리컬 포션을 기준으로 포탈 베인이 이렇게 세그멘트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S2와 3를 끝까지 트레이싱을 잘 해서 라테럴 파트를 완벽하게 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이 위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찍고 서브코스탈로 내려와서 여기서 총 4장의 사진을 찍을 겁니다. 제일 진행이 죄송합니다. 좀 저절로 넘어가는데요. 틸팅을 포를 뜨듯이 서브코스탈 뷰에서 틸팅을 각도를 많이 주어서 틸팅을 하게 되면 리버 돔이 보입니다. 이게 S8번의 일부분이고요. S8번을 여기서 관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라이트 인터코스탈 뷰에서 S8번을 조금 더 관찰하게 됩니다. 조금 각도를 세워서 보게 되면 헤파틱 베인 레벨을 볼 수가 있고, 헤파틱 베인이 여기 지금 영상에도 그렇지만 미드 헤파틱 베인과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한 뷰에 다 담기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안 담기는 경우는 사진을 두세 장을 찍어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각도를 세워보면 라이트 포탈 베인과 레프트 포탈 베인이 만나는 포탈 컴플루언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을 남기는 게 세 번째 사진, 서브 코스탈의 세 번째 사진이 되겠고, 네 번째 사진이 조금 더 각을 세워서 GB를 관찰하는 사진을 찍으시면 서브 코스탈 뷰에서 꼭 봐야 될 네 가지 부분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장의 사진을 찍었고 인터코스탈 스캔을 시작하게 되는데, 인터코스탈 스캔에서는 이제 웨일 테일이라고 하는 그 고래 꼬리 모양의 그 포탈 베인의 분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트 포탈 베인을 여기서 그 인터코스탈 뷰에서 라이트 포탈 베인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따로 올라가서 트레이싱해서 확인을 하면 S8로 가는 라이트 안테로 슈페리어 파트와 안테로 인페리어 그 포탈 베인의 분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GB 쪽으로 가는 게 S5, 그 다음 반대편에 횡격막 쪽으로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슈페리어 파트니까 S8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스캔인데, 포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키드니와 그 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되겠습니다. 키드니 쪽으로 위치해 있는 게 S6, 반대편이 S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8가지 사진을 찍고서 오블리크 뷰를 확인을 하는데, 리버의 그 힐럼 쪽에서 오블리크 뷰를 대보면 익스트라이파틱 포탈 베인과 익스트라이파틱 덕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옵스트럭션 리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리버 쪽, 그 항도 쪽으로 프로브를 이동하면 GB의 롱시티널 뷰까지 이렇게 총 10장의 사진을 확인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건강검진에서 시행해야 할 복부 초음파의 기본적인 뷰 10가지를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보면서 놓치기 쉬운 간구역들이 항상 간에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테랄 파트, 리버의 라테랄 파트가 스토마 가스나 이런 쪽으로 가려져서 잘 보지 못한다거나 워낙에 좀 길게 뻗어 있어서 트레이싱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리버 돈 같은 경우에도 럼 가스에 가려져 있거나 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파트입니다. 환자 케이스를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54세 남자 환자로서 6개월 전에 리버에 혈관지오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원한 환자이고, 환자인 서브코스탈 뷰에서 봤을 때는 특별한 소견이 없어 보이는데, 인터코스탈 뷰로 보면 SA 쪽으로 해서 해만지오마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리버를 스캔하실 때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불룩 내밀어서 보는 서브코스탈 뷰로 잘 보이는 뷰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숨을 내쉬고 인터코스탈 뷰로 럼가스를 없앤 다음에 인터코스탈 뷰를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5세 여자 환자였고요. 그 다음에 리버 석회와 인터라이파틱 칼시피케이션과 시스트가 있다고 해서 왔던 환자분이고, 서브코스탈에서 보이지 않던 시스트가 인터코스탈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스트 후광명을 동반한 시스트를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그냥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S3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실 이 시스트를 놓치기는 쉽지는 않죠. 사진이 적당한 게 없어서 제가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 가져왔는데, 하지만 이게 시스트가 굉장히 스몰한 ACC거나 스몰 시스트 혹은 스몰 해만지오마 할 때는 그냥 무심코 서브코스탈 뷰를, 서브스터널 트랜스버스 뷰를 대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트레이싱을 해서 틸팅을 잘 해가지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초음파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내용과 거의 중복됩니다. 뒤에는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암검진, 질관리, 그러니까 건강검진 차원에서 복부 초음파를 할 때 꼭 봐야 되는 뷰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이건 사실 2008년도에 나왔던 거랑 좀 다르게 2015년부터 개정됐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점은 예전엔 8장의 사진만 찍었으면 됐었는데 이제 간 우엽 상부 스캔과 그다음에 포스트레 인터코스탈 스캔까지 해도 돼서 총 10장으로 늘어났다는 점과 따라서 점수 자체도 100점 만점에서 10점, 110점 만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 이건 되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직접 의사가 초음파를 시행하는가, 환자의 이름을 잘 기술했는가에 대한 것들이 21점이고, 그다음에 10개의 표준 영상 획득이 89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의록에 넣어놨는데 간단하게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 총 10가지 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초음파 검사표를 그냥 보게 되면 어떤 정신없이 여길 봤다 저길 봤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요대로 순서를 저희 아카데미에서 나름대로 어떤 루틴을 잡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캔 순서입니다. 일단 간절배 종 스캔을 보고 횡 스캔을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간우엽 상부를 보고 내려서 간정맥이 있는 곳을 보고 간문맥이 있는 곳을 보고, 이런 순서대로 다시 나열을 한 거고, 나열한 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반시계 방향으로의 스캔을 하게 되면 루틴하게 우리가 복부 초음파 검진상에서 복부 초음파를 봐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병변이 있다거나 할 때는 더 많은 사진들을 남기게 되겠지만 이 10장의 사진은 반드시 남기셔야 복부 초음파에서 어떤 질평가에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강의록에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초음파가 보호만 되면 걱정을 많이, 삭감이라도 이런 걱정할 때 제 생각에는 삭감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의 규정대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삭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초음파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그의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두 번째 우리 성내과 이금호 원장님의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이금호 원장님은 이나이대를 졸업하시고 분당 재생병원 성형외과 전임의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내용은 재미가 있다 제목이 쉽게 보는 담낭담도 초음파 스캔법입니다. 사실은 담낭담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생각외로 GB 리바 마찬가지로 우리가 블라인드 에리어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두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성내과 원장 이금호입니다. 오늘은 쉽게 보는 담낭담도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케이스를 조금 넣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하고 할 수 있으면 케이스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GB입니다. GB는 GB 아나토미, GB 스캔 방법, 그리고 GB를 쉽게 찾는 방법, 그리고 담낭 초음파를 할 때 관찰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담낭을 스캔할 때 아티팩트에 대해 이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B 아나토미입니다. GB는 간 우엽과 관 자엽의 경계가 되는 담낭화에 세형배 모양의 형태를 한 이런 장기로 푼두스, 바디, 내구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시스트를 통해서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로 연결됩니다. 초음파에서 보면 장경이 60에서 80 정도 되고, 그리고 단경이 2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부는 안에 포획해야 되고, GB2월은 선상에 고일포로 평활하게 보여야 되고 2, 3mm 정도 두께가 이내야 됩니다. GB2월의 두께를 재는 위치는 간에 인접해 있는 부분에서 초음파 속에 수직이 되는 부위에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푼두스에 조금 가까운 쪽에서 그런 위치가 잘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GB2월이 두꺼워집니다. 47mm까지도 두꺼워지는데 뮤코사에 의한 하이퍼에코익한 층, 그리고 머슬에 의한 저에코, 그리고 시로사에 의한 고에코층, 이 세 가지의 층을 모두 다 포함해서 측정합니다. GB2월을 측정할 때는. GB를 볼 때는 6시간 이상 표가 돼 있어야 되고 커피, 담배, 껌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3.5에서 4MHz 프로브를 사용하고 슈파인 포지션에서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그리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 GB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더 관찰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도 잘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레터럴 데코프테스 뷰를 보는데, 그러면 GB가 미디어로 옮겨지고, 그리고 접해 있던 GB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더 관찰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GB 스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트 트랜스퍼스 스캔, 그리고 라이트 론지튜디널 스캔, 그리고 라이트 서포스탈 스캔, 그리고 라이트 인터포스탈 스캔입니다. GB는 장내 가스, 늑골을 피해서 스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완벽한 스캔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파인 포지션과 레터럴 데코프테스 뷰 두 가지 체위에서 검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스캔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엔드 투 엔드 스캔을 하는 걸 잘 엔드 투 엔드 스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론지튜디널 스캔입니다. 그림에서처럼 프로브를 수직으로 두고, 그리고 GB 넥과 푼두스가 가장 길게 보이는 뷰를 찾고, 거기에서 프로브의 방향이나 각도를 조금씩 바꿔주면은 GB 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크리닝 방법입니다. 다음은 라이트 서포스탈 스캔인데요. 그림에서 프로브를 두고, 그리고 풀 인스피레이션을 시키고, 그리고 프로브를 머리 쪽으로 향해서 약간 기울여주면 GB의 장축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푼두스, 바디를 잘 볼 수 있고요. 대신 넥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GB 넥을 잘 볼 수 있는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6번째, 7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프로브를 두고 딥 익스페레이션을 시키면 간이 화면의 오른쪽, 그리고 GB가 좌측에 나타납니다. GB 넥을 잘 관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장내 가스에 의해서 푼두스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베시티나 리버 시로시스, 헤파틱 아트로피가 있는 경우에는 GB 관찰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을 사용하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관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 트랜스퍼스 스캔인데요. 프로브를 이렇게 두고 GB의 단축상을 관찰합니다. GB의 단축상을 관찰할 때는 GB 내관부터 GB 주위까지 다 관찰을 해야 되고, 프로브를 머리 쪽으로 기울이면 넥, 다리 쪽으로 향하면 푼두스까지 확인합니다. 푼두스에서 넥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보이면 좋은데 초음파를 하다 보면 GB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GB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GB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경우, 그리고 GB 위치가 이상해서 안 보이는 경우, 그리고 GB는 있지만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앞에서 봤던 그런 GB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은 없습니다. 콜시텍토미를 해서 GB가 안 보이는 환자고요. 그리고 식사를 해서 GB가 컨트랙션 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GB 내각이 메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고, 여기서는 GB 스톤이 가득 차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환자는 엠피스마티스 콜시스타이티스 환자로 GB2월에 공기음영이 있어서 더티한 섀도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슬리 GB에서 GB2월에 칼리피케이션이 있어서 섀도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참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GB가 있어야 될 위치를 찾고, 그리고 이러한 특징적인 소견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GB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게 다른 데 있으면 GB하고 관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GB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더 GB를 찾는 쉽게 찾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라이트 서코스탈 스캔에서
레프트 포탈 벤의 호리젠털 포션과 라이트 포탈 벤의 합류구를 찾습니다. 찾고 나서 프로브를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약간 세워주면 라이트 포탈 벤의 기시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니어하게 하이퍼에코이간 구조물이 나옵니다. 이게 메이저 인터로바 피셔인데 이 메이저 인터로바 피셔를 찾고 나면 그 밑으로 이 메이저 인터로바 피셔에 집이 4개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인터로바 피셔 하방으로 찾으면 지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포탈벤 합류를 찾고 메이저 인터로바 피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내리니까 지비가 보입니다. 합류구를 찾고 메이저 인터로바 피셔를 찾고 더 하방으로 내리면 나옵니다. 이렇게 지비를 찾고 나면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즈, 룸앤 지비월 그리고 지비월 주위를 봐야 되는데요. 사이즈는 장경이 10cm 그리고 단경이 50cm 넘으면 지비가 디스텐전되어 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축상에서 좀 동글동글하고 팽창된 느낌이 들면 일단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멘을 보고 루멘에 스톤이 있는지 볼립이 있는지 슬러지가 있는지 퓨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고 지비월을 봅니다. 지비월은 두꺼워져 있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두꺼워져 있지 않으면 정상이고 두꺼워져 있으면 뭔가가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후에도 두꺼워질 수 있고 크로닉 콜스타이티스, 어큐트 콜스타이티스,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지비 캔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비월은 두꺼워질 수 있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병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비월을 본 다음에는 이제 지비 주위도 봐야 되는데요. 지비 내강에 메스가 보입니다. 이때 지비 주위를 잘 보면 여기에 리버로 인베이전되고 있는 튜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비가 디스텐전돼 있고 지비월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어큐트 콜스타이티스로 생각되는데요. 이때 지비 주위를 보면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리액티브에 의한 그런 플루이드 컬렉션인지 아니면 지비가 헛고돼가지고 플루이드 컬렉션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하다 보면 그 아티팩트를 흔히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티팩트를 병변으로 오인한다든가 아니면 아티팩트 때문에 병변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담낭 초음파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아티팩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뒤에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비가 복벽에서 맞닿아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반향 화상입니다. 그리고 장내 가스에 인접해 있는 지비 내강 쪽으로 해서 지비 2월에 평행하게 해서 마치 슬러지처럼 평행하게 슬러지 같은 그런 하이퍼에코간 병변이 보입니다. 프루브의 방을 조금 바꿔주면은 이런 건 사라집니다. 이거는 음속 두께 화상에 의해서 나타난 아티팩트고요. 지비 내강에 보면 리니어한 하이퍼에코의 구조물이 보입니다. 측엽부 방향으로 봤을 때 같은 모양의 강한 반사를 일으키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측엽 화상에 의한 아티팩트이고요. 지비 4개 후방 음영이 지금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쪽은 스톤이 인펙션이 잘 되고 잘 되는 위치로 프루브의 방향을 조금 또 여기서도 각도를 조정을 해주면 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면 그 초음파 굴절에 의한 후방 음영의 그런 아티팩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탈빈이 있고 그리고 마치 여기 바이덕트처럼 보이는 익스트라이 파트 바이덕트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싱을 잘 해보면 지비하고 연결된다. 지비 4개 바이덕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바이덕트를 할 건데요. 바이덕트를 하기 전에 그 케이스 한 명을 좀 보면 72세 여자 환자 에피가스틱 펜으로 오셨고 초음파를 했습니다.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이 있고 디스탈 쪽으로 트레이싱을 했더니 하이퍼에코각이 뭔가가 있습니다. 하이퍼에코각에 뭔가가 있고 ER11을 해서 스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바이덕트 스캔을 하는 목표는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 잘 찾는 겁니다. 잘 찾는 거고 그리고 딜라테이션이 확인되면 그 디스탈 쪽으로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원인의 그런 병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게 목적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일덕트 아나토미 그리고 초음파에서 정상 초음파에서 보이는 바일덕트 소견 그리고 스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 엔트리에서 보이는 뷰 그리고 포스트리어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는 포탈 트리아드를 형성해서 포탈 베인, 헤파틱 아터리 그리고 바일덕트가 함께 주행을 합니다. 함께 주행을 하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는 라이트 헤파틱 덕트, 렉트 헤파틱 덕트가 하일럼에서 만나서 커먼 헤파틱 덕트를 이룹니다. 다시 시스텍트와 합류하면 커먼 바일덕트를 형성하는데요. 이 시스텍트가 그 함유되는 부분을 초음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먼 헤파틱 덕트와 커먼 바일덕트를 합쳐서 커먼 덕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일럼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헤파틱 아터리와 포탈 베인은 미디얼로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일덕트는 그보다 더 레터럴에 위치하고 포탈 베인의 벤트랄 라이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바일덕트는 조금 더 내려오면 디오더넴의 뒤쪽으로 가고 그리고 판크레아스 뒤쪽으로 해서 판크레아스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트라 판크레아틱 바일덕트를 형성하고 판크레아틱 덕트와 합류해서 디오더넴으로 개부합니다. 초음파에서는 이 커먼 덕트만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스프라 디오데날, 디오데는 위쪽에 보이는 덕트를 프록시말 그리고 리트로 디오데날 이하 부위를 디스탈 CBD로 디스탈 커먼 덕트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초음파에서 보는 정상적인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를 보면 초음파에서 정상적인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는 이제 일단 안 보이면 정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안 보이면 정상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보였을 때 퍼스트 브랜치는 2mm 이하, 세컨드 브랜치는 1mm 이하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들로는 정상적으로 있는 포탈 트리아드에서 포탈 베인만 보이는데 보통은 포탈 베인 위에 덕트가 보인다. 그러면 도플러를 띄워보고 시그널이 없다. 그리고 포스트리어 코스트 이네스먼트가 일어나면 관찰이 되면 IHD가 딜라테이션 혹시 됐나 그렇게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봐야 되고 2mm가 이상 되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인접해 있는 포탈 베인에 다이아메터 40%가 넘어가면 딜라테이션이 있다고 지정해도 됩니다. 이제 초음파에서 보는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를 보겠습니다.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를 장축상으로 잡아놓은 사진인데요.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 그리고 포탈 베인 그 사이에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있습니다. 영 에이지, 올드 에이지인데 올드 에이지에서 바일덕트가 더 늘어나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일덕트 사이즈를 측정하는 그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바일덕트의 그 좀 구조를 확인해 보면 이쪽이 프록시말이고 이쪽이 디스탈입니다. 바일덕트가 디스탈로 가면서 좀 더 그 사이즈가 넓어지고 그리고 방향이 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를 개누라고 하고 바일덕트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부분은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의 디스탈 이 개누의 프록시말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포탈 베인의 평행한 부분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록시말 프록시말 커먼 덕트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은 바일덕트의 월을 빼고 내강의 크기만 측정을 합니다. 정상적인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 프록시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는 5mm, 디스탈은 6mm 이하고 올드 에이지에서는 8mm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 담낭철 제환자에서는 1cm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7-11 룰을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7mm 이상이면 담도가 확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1mm 이상이면 뭔가 옵스럽티브 리전이 있어서 담도 확장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밸류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일덕트 스캔을 할 땐 그 IHD는
뭐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볼 때는 6시간, 8시간 이상 MPO가 필요하고 마찬가지 3.54MHz 프로브를 사용하고 슈퍼인 포지션을 시작하는데 잘 보이지 않으면 레프트 레터럴 덕트스 세미 이렉트 포지션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이덕트 스캔하는 방법은 총 5가지 스캔 방법이 있는데요. 트랜스버스, 그리고 라이트 서코스타, 라이트 인터코스타, 그리고 라이트 엔트리 오블리크, 라이트 론지튜드널 스캔이 있습니다. 예, 각각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환자에서 바이덕트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프로브를 세우면 P3에 해당하는 부분이 잘 보이고 프로브를 머리 쪽으로 기울이면 P2의 부분이 더 잘 보입니다. P3에 있는 바이덕트는 포탈벤의 도살 쪽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P2는 포탈벤의 도살, 벤트랄, 도살 양쪽 다 50%씩 그 빈도수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서코스탈 스캔인데 라이트 서코스탈 스캔에서는 P5에 있는 덕트 그리고 퍼스트 브랜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리젠탈 포지션의 앞쪽 부분에 바이덕트 정상이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이저 인터로바 피셔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메이저 인터로바 피셔를 더 지나서 오른쪽으로 더 트레이싱해서 가면 포탈 베인이 있고 그 P5로 가는 세그먼트 5번으로 가는 포탈 베인이 있고 그 벤트럴 쪽에 바이덕트가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동영상인데요. 그 호리젠탈 포지션, 포탈 베인 호리젠탈 포지션 앞에 바이덕트가 보이고 있고 이거는 그쪽 메이저 인터로바 피셔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더 가서 볼 때 이 정상이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그 포탈 베인의 앞쪽으로 P5로 가는 포탈 베인 벤트럴 쪽에 바이덕트가 보이고 있고 여기는 이제 후구역지로 가는 그 바이덕트를 잡아놓은 건데요. 후구역지로 가는 거는 프록시말에서만 보입니다. 이게 후구역지로 가는 바이덕트인데요. 후구역지로 가는 바이덕트 안 보입니다. 바이덕트가. 근데 여기 프록시말에서는 바로 시작 기시부에서는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이고 P8의 도살 쪽에서 바이덕트를 관찰할 수 있는데 동영상입니다. 도살 쪽에 바이덕트가 있고 계속 트레이싱해서 가보면 포탈 베인을 트레이싱해서 그 크로스해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보는 스캔을 볼 건데요. 라이트 엔트리 오블리크 스캔입니다. 라이트 엔트리 오블리크 스캔은 프록시말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관찰하기 좋은 그 뷰고 바이덕트가 보이고 포탈 베인이 보이고 있고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록시말은 포탈 베인하고 그 평행하게 주행하는 바이덕트가 있습니다. 이게 프록시말이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트레이싱해서 더 디스탈로 바이덕트를 트레이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라이트 론지튜드널 스캔이 되는데 이때는 그 판크라스로 들어가는 그런 바이덕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포탈 베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포탈 베인이 여기 있고 포탈 베인이 끊겨서 이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 그거를 보면 여기가 프록시말인지 디스탈인지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IHD는 뭐 이렇게 단축상으로 관찰하고 이런 뭐 장축상으로 관찰하고 그런 것들이 없지만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는 이렇게 또 단축상으로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위의 구조물들하고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장축상으로 본 사진이고 여기는 단축상으로 본 사진입니다. 여기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장축상으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여기 크로스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프록시말 쪽을 볼 때 트랜스버스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보다 좀 디스탈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포탈 베인이 있고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있고 그 왼쪽에 보면 덕트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덕트고요.
그리고 그 교차 지점보다 더 밑에 쪽에서는 여기 포탈벤이 있고 아터리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데 이건 프라프 헤파틱 아터리입니다. 라이트와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가 갈라지기 전 그 프라프 헤파틱 아터리고, 그리고 여기 바이덕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이 포탈벤이 뭐 얼굴이고, 그리고 아터리가 바이덕트가 양 귀라고 해서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좀 보려고 한 건데요. 라이트 레프트 헤파틱 바이덕트가 있고, 여기에서는 합류가 됩니다. 여기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있고요. 여기서는 합류가 되고, 두 개가 합류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합류돼서 바로 밑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헤파틱 아터리 이쪽에 있고요.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다시 장축상으로 변경해서 본 사진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그리고 이쪽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의 프록시멀 쪽으로 해서는 라이트 헤파틱 덕트와 커먼 헤파틱 덕트가 있을 건데 두 가지의 그 이행 부위는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동영상이고요. 라이트 레프트 헤파틱 덕트가 합류돼서 다시 여기서 장축상으로 제가 바꿔서 잡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거든요.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트레이싱 되는 거 여기 보이시죠? 요거 여기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이렇게 트레이싱 돼서 여기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이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넘어가는 거 보이실 거거든요. 잠깐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여기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이렇게 와서 바이덕트를 크로스에서 넘어가는 여기 보이실 거예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여기 넘어가죠. 이게 이제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고 이게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고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갈라져서 아까 그 바이덕트를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크로스에서 지나갔었지 않습니까? 그 스케마틱하게 보였던 사진에서 여기 이렇게 이게 라이트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 이게 이 바이덕트를 크로스에서 지나가는 거죠. 이 사진은 이제 그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찾는 그런 방법 중에 트랜스퍼 스캔으로 해서 인트라 펑크라틱 바이덕트를 먼저 찾고 거기에서 90도로 회전해가지고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장축상으로 찾는 방법을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피리어 비나 카바고 스피럴 메센테릭 베인, 에이오타, 그리고 이게 가스를 뛰어드는 아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바이덕트인데요. 바이덕트. 이 도플러가 있으면 잘 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도플러를 빼고 사진에서 여기 바이덕트가 있고 펑크라스 펑크라스 인터널 펑크라스 바이덕트에서 90도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바이덕트의 장축상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5시 방향으로 잡고 그 다음에 6시 방향으로 잡고 그 다음에 7시 방향. 5시 방향은 라이트 엔트리 오블리크 스캔입니다. 그리고 프록시멀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뷰고 6시 방향이 되면 라이트 론지튜널 뷰, 디스탈, 리트로스터널 리트로 디오데널 부분, 디스탈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관찰하기 좋은 뷰입니다. 그리고 인트라 펑크라틱 덕트에서는 7시 방향까지 프로브를 꺾어주면은 볼 수 있겠습니다. 5시 방향은 수프라 디오데날 포탈 베인과 평행한 바이덕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6시 방향은 리트로 디오데날 포탈 베인이 끊겨서 뒤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6시 방향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인트라 펑크라틱 바이덕트고요. 이건 동영상으로 잡아봤는데요. 자, 여기 바이덕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탈 베인과 평행하게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 5시 방향입니다. 그리고 5시 방향에 가서 포탈 베인, 바이덕트는 보이는데 포탈 베인 끊겼습니다. 6시 방향까지 왔고 여기서 조금 7시 방향까지 끊는 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 네. 이제 다 봤는데요. 우리가
GB를 찾는 랜드마크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GB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 그리고 GB 스캔을 할 때 아티팩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IHD, EHD 확장 기준을 알아야 될 것 같고, EHD 측정 부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에 안 맞게 마쳤습니다. 방대한 내용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선생님께 박수로. 다음에는 세 번째 강좌, 질의응답은 마치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좌는 우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21세기 내과 신희철 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신희철 원장님은 계명의대를 졸업하시고 계명의대 심장내과 전임의를 하셨습니다. 심장내과도 하셨고 지금 복부 초음파도 하시고 양쪽에 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희철 원장님의 강의는 놓치지 않는 췌장, 비장 초음파 스캔입니다. 췌장 스캔법이 가장 좀 어려운데 선생님들한테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희철입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오전에 공부하러 오신 여러 선생님들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초음파, 췌장과 비장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저는 그 이민영 원장님한테 아주 간략하게 준비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학회에 오시면 강의 들으실 때는 집에 가가지고 또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제 경험상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외워서 내일 병원 가셔가지고 바로 쓰실 수 있는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부 초음파에서 리버와 빌리어리 트랙트를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찍으셔야 될 사진, 초음파 영상의학, 초음파의학회에서 제정한 사진, 정한 규칙은 요 7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리버의 세그먼트 6하고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가 나오는 사진 같이 나오도록 찍으셔야 되고, 스플린이 장축이 나오도록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셔야 되고, 스플린 장축이 나오면서 스플래닉 베인이 관찰이 되어야 되고, 스플래닉 하이름이 관찰이 되고, 여기 있는 판크레아스 테일 부분을 잘 관찰되는 트랜스 스플래닉 어프로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판크레아스 바디가 잘 관찰되는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 판크레아스 바디 사진을 찍으신 이후에 오블리크 스캔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프로브를 이동하셔서 판크레아스 헤드를 잘 찍으셔야 됩니다. 판크레아스 헤드 찍으실 때는 이 사진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판크레아틱 CBD와 가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를 찾아서 스캔을 해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 롱기튜디널 스캔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롱기튜디널 스캔은 여러분들이 보험 규정에서 꼭 찍으셔야 될 사진은 SMV 레벨에서 롱기튜디널 스캔을 해서 판크레아스 넥과 은시네이트 프로세스를 관찰하시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겠고, 마지막 판크레아스 테일을 길게 오블리크 스캔을 해주시는 게 끝까지 보시도록 노력을 하는 게 요 7장의 사진을 핸즈온 하시면서 다 찍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요 그림들을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고 다 외우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쪽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들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자, 아나토미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일덕트 GB 쪽 아나토미는 아까 설명을 다 드리셨으니까 생략하고요. 판크레아스에서 주의 아나토미를 왜 잘 알아야 되느냐? 판크레아스는 두오데듐 세컨드 포션, 스타마크, T콜론에서 가스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비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가 충분히 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얻기가 가장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가장 아나토미에 제일 잘 정통이 있어야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전 중에서도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스트럭처가 에올타에서 나오는 셀리악 엑시스가 있고, 셀리악 엑시스가 커먼 헤파틱 아트리고 스플래닉 아트리로 나눠지고, 셀리악 엑시스가 나오는 스캔을 하시고 나면 스플래닉 아트리가 판크레아스의 슈피리어 보더를 따라서 좀 꾸불꾸불하게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판크레아스의 슈피리어 보더를 이제 도달했겠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스플래닉 베인을 찾아서 그 앞쪽에 있는 판크레아스 바디부터 시작해서 스캔을 해나가셔야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는 트랜스 스플래닉 어프로치를 해서 판크레아스 테일을 보시는 시도를 해야 되겠고, 판크레아스 헤드와 바디를 보실 때 특히 헤드 쪽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크레아틱 시비리아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 사진을 찍으시는 것을 한 번 더 유념을 해두시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원념에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음파 사진 현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들인데, 현실에서 만나는 사진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비스한 환자들이 와버리면 아주 그림이 전혀 아나토미컬 스트럭처들을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그래도 항상 아무리 오비스해도 보이는 구조물들이 스파인의 바디 보이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될 게 abdominal 에올타를 찾고, 그다음에 스플래닉 아트리를 찾고, 그다음에 스플래닉 베인을 찾고, 그 앞에 있는 판크레아스 바디를 찾아서 그다음 스캔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혼전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려면, 스캔을 잘 하시려면 아나토미컬 스트럭처, 특히 베스큘라 아나토미, 혈관들의 주행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셔야 됩니다. 혈관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위쪽에 셀리악 엑시스, 그다음 커먼 헤파틱 아트리, 스플래닉 아트리 보시고, 여기서 조금 아래쪽으로 가시면 스플래닉 베인이 있고, 요 위쪽에 있는 베스큘러 스트럭처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플래닉 베인은 SNV하고 합쳐져서 포탈 베인으로 포탈 베인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베스큘러 아나토미가 제일 중요한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 아셔야 되는 것들이 두오데넘 세컨드 포션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의 슈피리어 보드 쪽에는 스토막의 포스티리어 볼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겠고, 조심하셔야 될 게 늘 스캔하고 나서도 찝찝한 데가 판크레아스 테일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쪽이 SNV 뒤쪽에 무시네이트 프로세스하고 쪽을 늘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베스큘라 아나토미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시라고 이 슬라이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할 때 판크레아스 헤드다, 넥이다, 바디다, 테일이다,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노?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간단합니다. 판크레아스 헤드와 넥의 경계는 SNV가 되겠습니다. SNV 위쪽을 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초음파 영상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요 오른쪽은 헤드가 되겠습니다. SNV 뒤쪽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되겠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되겠고, 우리 스플래닉 베인 위쪽에 주로 제일 먼저 보이는 포션은 대부분 바디가 되겠습니다. 바디와 테일의 경계는 에올타의 왼쪽 마진이 바디와 테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약 한 2cm 정도 이상 되면, 전후직경 2cm 이상 되면 조금 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에코제네시티는 리버보다 조금 더 에코제닉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오비스하거나 DM이 있거나 올레이지에서는 조금 더 펠티 체인지가 있다,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판크레아스에서 베스큘라 아나토미도 좀 보셔야 됩니다만, 덕트도 잘 보셔야 됩니다. 덕트는 판크레아스 바디에서 잘 관찰이 되는데, 보통 2mm를 넘어가면 덕트의 딜라테이션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크레아틱 덕트가 왜 중요하면, 요즘 초음파에서 이게 실제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딜라테이션이 관찰이 되면, 2mm 이상 딜라테이션이 관찰이 되면 프라이머리 매스가 관찰되지 않더라도 판크레아스 헤드 쪽에 마일리너스나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있지 않을까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CT 스캔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판크레아스 매스는 우리 에코 윈도가 안 좋으면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덕트 딜라테이션만으로 우리가 판크레아스 헤드 캔서를 진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덕 판크레아스 덕트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리마인드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스캔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판크레아스 스캔은 오블리크 스캔입니다. 평행하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보다 판크레아스 주행 자체가 약 20도 정도 왼쪽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블리크하게 이렇게 헤드 쪽으로 프로브를 옮겼다가 테일 쪽으로 옮겼다가 하면서 헤드에서부터 테일까지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슈파인에서 여의치 않으면 오블리크 포지션을 라이트 포스티어 오블리크 포지션으로 바꾸시든지 또 레프트 라테럴 포지션을 하시든지 하면서 스플린이 라이트 데코비트 포지션을 하셔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해서 관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나갈 때 에올타를 먼저 잘 안 보일 때는 에올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SMA 슈페리어 메센트릭 아트리를 찾고 스플래닉 베인을 찾으면서 판크레아스 바디를 찾으시면 순서대로 하면 스캔이 어려울 때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올타에서 셀리악 엑시스가 와서 커먼 헤파틱 아트리, 스플래닉 아트리가 나오는 장면을 찍으시게 되면 판크레아스 슈피리어 마진을 좀 이제 나타나겠구나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스캔을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프로브를 이제 세우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헤드 쪽 보실 때는 판크레아틱 CBD하고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를 스캔을 하시면서 관찰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트랜스버스 스캔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롱기튜디널 스캔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복부 초음파 시작할 때 롱기튜디널 스캔을 해서 аб도미널 에올타를 스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аб도미널 에올타는 직경이 3cm가 넘어가면 abdominal aortic aneurysm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올타도 관찰하고 SMA 나오는 것도 관찰하고 SMV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겠습니다. 리버의 랩트로 되겠고 이 그림에서 롱기튜디널 스캔을 시행을 하시게 되고 하게 되겠습니다. SMA 나오는 레벨에서 이 그림이 1번 판크레아스 바디가 나오는 레벨에서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우리 초음파 표준 뷰에 들어가는 뷰가 되겠습니다. SMV 레벨에서 SMV 레벨에서 롱기튜디널 스캔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을 만드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운시네이트 프로세스하고 내일이 되겠습니다.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는 에코제네시티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트럴 발생학적으로 안티리어 판크레아스하고 도잘 판크레아스, 벤트럴 판크레아스하고 도잘 판크레아스가 발생학적으로 따로 형성이 돼가지고 퓨전이 되게 되는데 에코제네시티가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쪽은 조금 떨어져서 하이포에코이하게 보여서 이거 헤드 캔서가 아닐까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초음파 스캔에서 가장 기본은 2뷰 이상에서 관찰을 하라. 의심되면 2 슬라이스에서 롱기튜디널 스캔해서 의심되면 트랜스버스를 같이 해서 보고 트랜스버스에서 의심되면 롱기튜디널도 같이 보고 반드시 같이 해서 슈더 리전이 아닌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프로블 롱기튜디널 스캔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IVC를 보시게 되고 IVC에서 헤드 프라퍼를 이렇게 크게 상부에서 하부까지 쭉 전체적으로 아주 길게 끝까지 다 스캔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오블리크 스캔을 해서 테일 쪽으로 프로브를 밀어버리면 이렇게 판크레아스 테일을 길게 볼 수 있는 스캔이 관찰이 되겠습니다. 포지션이 슈파인에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자세를 바꿔야 되겠죠. 라이트 포스티리어 오블리크 스캔을 해서 이렇게 판크레아스 테일 쪽으로 더 스캔을 봐주시고 테일 쪽으로 보시고 트랜스 스플래닉 어프로치도 표준 영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플린이 이쪽에서 빔이 들어오고 스플린 다음에 스플래닉 베인 요 부위가 여기는 레프트 키드니가 위치하게 되겠고 요 부위가 판크레아스 테일이 되겠습니다.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보시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를 해서 스플래닉 베인인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롱기튜디널 스캔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독립적인 슬라이드로 빼서 그림을 해놨습니다. 판크레아스에서 덕트도 중요한데
덕트도 바디에서 제일 잘 관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mm 이상 되면 한 번 더 헤드에 메스나 말리그넌스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판크레아틱 CBD는 판크레아스 안에 아까 설명 잘 들으셨겠지만 개노가 있으면서 약간 판크레아스 들어오기 직전에 CBD는 확장이 되고 판크레아스에 들어오면서 다시 좀 좁아야 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판크레아스를 스캔을 하실 때는 그 정신 무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나토미를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봐야 되겠다는 마음의 가짐이 잘 필요합니다. 판크레아스 잘 안 보이니까 판크레아스를 보다 보면 뚱뚱한 환자들 보게 되면 오멘탈 팻을 판크레아스로 잘못 그 스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베스큘러 아나토미를 잘 숙지를 하셔서 베스큘러 아나토미를 알아가지고 정상 아나토미들을 그 스트럭처를 보면서 정확한 자리에 스캔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스캔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스와의 전쟁입니다. 판크레아스. 그 다음에 오멘탈 팻과의 전쟁이고 그 제일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워서 그 슈파인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니까 컴프레션을 합니다. 판크레아스 찾기 위해서 컴프레션을 했다가 대부분 컴프레션을 하는 경우에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띵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살짝 애는 경우에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컴프레션과 디컴프레션을 적절하게 하면서 바울 가스들을 좀 밀어내려는 노력이 해줘야 되겠고 그 인스피레이션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돼.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지션 체인지인데 포지션 체인지에서 판크레아스에서 전혀 안 보일 때 뚱뚱한 환자에서 안 보일 때 저는 무조건 안 칩니다. 그러니까 한 30도 정도 되게 상체를 올려서 봅니다. 그럼 바울 가스도 밀어내게 되고 판크레아스가 조금 더 잘 관찰이 됩니다. 생각 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쓰는 게 물 마시는 거. 물 마시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버리면 두오데눔이나 스토머크에 있는 가스들을 제거해주고 또 음창을 스토머크이 음창으로 소닉 윈도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500cc 정도 물 마시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판크레아스 스캔 그 바쁜데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야 되나? 네,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크레아스가 다 보이지는 우리가 자신있게 뭐 다른 스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자세를 바꿔보고 노력을 해가지고 보고 안 보이면 테일이 안 보인다. 가스 때문에 도저히 테일이 안 보인다. 아니면 뭐 판크레아스 헤드나 바디도 잘 안 보인다. 이러면 환자한테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보입니다. CT 찍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크레아스에 대해서 표준 아나토미를 가지시고 최대한 좋은 영상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다음 환자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 다음 검사를 해야 되는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스플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프트 라테럴 데쿠비투스에서 보시면 더 잘 보이는 거고 스플린은 이런 비스럴 서피스하고 다이프라마틱 서피스가 있다는 걸 아시고 스플래닉 아트리하고 스플래닉 베인이 같이 주행을 하는데 이 랜드마크들을 찾아가지고 스플래닉 하일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롱기튜디널 스캔을 해서 한 사진을 남겨주시는 게 제일 아이디어라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는 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스캔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한 약 95%에서 스플린 크기는 12cm, 그 다음에 thickness는 5cm 이하가 95%라고 그러니까 보통 한 11 곱하기 4cm를 거의 정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에코제니스트는 리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노멀 베리언트들이 스플린에도 있을 수 있다. 아주 틴하고 어린 애들 총파하실 때는 리버 레프트 마진이 스플린 아래쪽까지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고 스플레노메갈리를 하실 때는 그 장경과 티크니스를 해서
그 측정해서 정상 범위는 40 이하가 정상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플레노메갈리 그 이해를 가지고 왔고 다른 슬라이드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약 액세서리 스플린이라는 게 조금 있는데 그 부검을 해보면 약 한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로 발견이 된다 그럽니다. 보통 2cm 이하고 구형이나 타원형인 경우가 많고 조직학적으로 스플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초음파해보면 스플린하고 거의 똑같은데 구형으로 조그마한 게 하나 더 있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하이룸이나 로우폴에서 주로 관찰이 된다 그럽니다. 하이룸이나 로우폴 쪽에서 관찰이 되고 오발하거나 스플린 스페리컬한 그런 그 상태로 그 발견이 되고 이런 구조물들이 있으면 액세서리 스플린이 있구나 이런 경우를 보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스플레넥토미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액세서리 스플린만 나와 있는 경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즈도 조금 제가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인영 원장님 최대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디지즈는 다 밑에 2, 3, 4번은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캔서 그림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판크레아틱 캔서는 그 덕탈 아데노카리시노마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징적인 것은 파이브로시스가 많은 캔서입니다. 헤드 쪽에 많고 파이브로시스가 많고 남자에게 더 많다. 그래서 헤드에서 한 75%쯤 일어난다. 파이브로시스가 많고 하이퍼베스큘라하고 해서 하이포에코익 메스로 보입니다. 그 판크레아스 헤드 캔서는 하이포에코익하게 보이는 것이 주로 특징이라고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판크레아스 그 캔서에서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바일덕트 쪽 딜라테이션과 판크레아틱 덕트 딜라테이션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블 덕트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크레아스 헤드 쪽 캔서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게 중요 사인이기 때문에 GB도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바일덕트도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판크레아틱 덕트도 딜라테이션 되어 있으면 판크레아틱 헤드 캔서를 의심해야 된다는 게 아주 족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판크레아스 쪽에 이는 초음파 우리 김일봉 초음파 교실의 박선우 원장님 케이스인데요. 리버에 이제 메타스테이틱 메스, 하이포에코이한 메스가 관찰이 되고 판크레아스 테일 쪽에 이렇게 메스가 하이포에코이한 메스가 관찰이 됩니다. 테일 쪽에 말리그넌시도 우리가 개원가에서도 충분히 잘 찾을 수 있다. 여기는 스플래닉 베인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메스가 스플래닉 베인 쪽으로 인베이전 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판크레아스 테일 캔서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잘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디지즈 쪽에 그 언급이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떡하든 표준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가시라고 간략한 메시지만 가지고 왔고 아쉬우신 분들은 김일봉 초음파 교실 유튜브에 보면 판크레아스 디지즈에 대해서 좋은 강의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우시면 분들은 김일봉 초음파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판크레아스 디지즈에서 공부를 좀 더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원종원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이금호 선생님, 신희철 셰프님 앞에 나오셔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원래 강의의 꽃은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이 없으면 강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뭐든지 시간 나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질문, 질문 오셨습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세 분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 쌤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피덕트 딜라테이션이 올드 에이지에서는 조금 더 2mm보다 더 딜라테이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헤드 부분이 초음파상 잘 보일 때
그런 경우에도 CT를 권유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물을 먹이면 더 잘 보인다 해서 이제 주로 그냥 우리 물 먹이듯이 먹이는지 아니면 빨대로 먹이시는지, 그리고 몇 분 정도 있다가 초음파를 시행하시는지 그게 좀 예, 덕트 딜라테이션 있으면 올드에이지라도 가급적 CT를 권유를 합니다.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놓치지 않은 초음파는 디텍션하는 장비이지 스크리닝이나 뭐 이걸 확진을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의심 날 때는 반드시 아무리 판크레아스 헤드가 뭐 깨끗해 보이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려고 권유를 합니다. 뭐 환자가 안 하자 그러면 그건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물 마실 때는 저는 뭐 그냥 빨대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500cc 그냥 드리고 보통 초음파 검사 많이 있는 경우에 상복부 내시경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예 물을 한 500cc, 남자분들 같으면 한 2컵 정도, 그러니까 한 600-700cc 정도 드시게 하고, 여자분들 같으면 한 300에서 500 정도 드시게 하고, 시간은 한 5분 정도 있다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빨대를 마시거나 그렇진 않은데 막 벌컥벌컥 마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스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아예 내시경 끝나고 나서 다시 물 드시라 그러고 판크레아스는 다시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보이면 CT를 반드시 보는, 이런 환자분들한테 바로 설명하면서 화면 보여드리면서 여기가 안 보인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 기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납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신인치 원장님 답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크레아스를 검사할 때 가장 우리 캔서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죠. 판크레아스 덕트 딜라테이션, 두 번째는 판크레아스의 낭성 병변입니다. 판크레아스 닥트 딜라테이션 됐을 때 우리 나중에 팔로업에서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판크레아스 덕트 캔서하고 IPMN 브랜치 타입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판크레아스의 덕트 캔서가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페리페럴 판크레아스 닥트에서 생겨서 이게 그로잉하면서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를 옵스트럭션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판크레아스 닥트 캔서는 판크레아스 닥트를 그렇게 많이 딜라테이션 안 되고, 경우에 따른 CT 검사에서도 캔서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드에이지에서도 처음에 판크레아스 닥트 딜라테이션 되면 반드시 클로즈 팔로우 해야 됩니다. 3개월 내지 6개월에 하고, 두 번째 해서도 별 이상이었으면 6개월 팔로우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이상 팔로우에 괜찮으면 시나일 체인지라고 하고, 그전에는 절대로 시나일 체인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캔서가 초기에 판크레아스 캔서는 페리페럴 생기가 나중에 옵스트럭션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IPMN 브랜치 타입이 지금 많거든요. 특히 고령의 남자에서 브랜치 타입이 있으니까 브랜치 타입의 캔서가 IPMN의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를 약간 딜라테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는 덕트 딜라테이션, 그 다음에 시스틱 변변 두 가지는 아주 팔로우의 대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 나올 때까지 생각을 합니다. GB를 관찰할 때 물을 먹고도 해도 됩니까? 하는 분이 가끔 먹거든요.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먹기 때문에 물을 먹었는데 물을 먹으면 담낭극사에 지장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쓰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 초음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몇 cc까지는 괜찮다고 봅니까? 이렇게까지 고민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뭐 저는 책에 보니까 아마 300cc 이상 먹으면 스토막하고 도네음이 디스텐션 내가 GB가 약간 컨트랙션 될 수 있다 이래서 뭐 그냥 약 먹기 위한 물 정도는 괜찮은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좀 부탁합니다. 이제 질문이 많지 싶은데 너무 조금
그 질문을 잘 하시려고 하면 좋은 질문이 아니고요. 생각나는 대로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진행 질문을 해볼까요? 질문 들어오셨네요. 예. 네, 제가 김 원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초음파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예상이 어떨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급여화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임상초음파학회 임원이지만 실제 보건복지부하고 그 협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들려오는 소문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들이 제일 묻는 게 이제 초음파가 급여화되면 삭감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한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삭감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를 환자가 원해가 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영상을 남기면 어떻게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되는 제 생각에는 걱정되는 게 기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면 정부에서 기계 질 관리를 해가지고 기계 질 관리에 가서 초음파 기계 성능이 문제가 되는지 이걸 따질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혹시 기계 연령 그러니까 기계가 몇 년 이상 된 중고 장비를 퇴출시키려고 하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초음파 기계를 사시는 분은 중고 장비는 안 사시는 게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기기 때문에 갑자기 수명이 퀄리티가 확 나빠질 수가 있고 정부에서 어떻게 중고기 퇴출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음파 급여를 대비해가 우리가 정부가 정해주는 그 포맷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그 영상을 지키고 중고 장비는 가급적 안 쓰시기 좋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우리가 초음파 보험화가 돌아오지만 할 길을 갔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초음파를 하지 못하는 의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분명히 초음파 사진을 찍으면 조금 있으면 그 사진을 갖다가 빅데이터에 다 올리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이 진단해서 영상을 기본으로 해는 진단이 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초음파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또 초음파 공부할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초음파를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초음파를 사랑하고 이 초음파 참 재밌다. 초음파가 나로 하여금 이 진료의 보람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면 생각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초음파를 하시고 하면 됩니다. 다음 또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문 옵니다. 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 너무 고맙습니다. 초음파를 시작한 지가 얼마가 안 돼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보자라서 이제 리버 초음파를 하게 될 때 시간이 이제 많이 소요돼서 이제 진료 시간에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세 분 강사님들은 그냥 조건이 뷰가 좋게 나쁘지 않은 평균 한 40대 남성에서 디시즈가 없다고 했을 때 리버 초음파만을 본다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보통 할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는데요. 한 10분 전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바쁘고 그래서 빨리 봐야 되겠다 싶을 때도 5분에서 10분 사이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더 빨리 봤었는데요. 김인보 원장님 이제 만나 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더 오래 보는 것 같습니다. 신희철 원장님은 몇 분 정도 하시죠? 저는 평균 약 20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고 데피니션이 잘 되고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가스가 차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 평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고 전체적으로 초음파라는 게 한 세그먼트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차원적인 구조를 다 재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조금 외래가 너무 바쁘지 않은 한 조금 자세히 노력을 합니다.
저도 복부 초음파에서 전부 다 보는데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방광 여기까지 싹 다 보는데 빨리 보면 한 20분 내로 끝내는데 자꾸 빨리 연습하면 프랙티스를 자꾸 하면 빨리빨리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의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은 이제 슈파인에 쓰는데 저는 안전 의자 있지 않습니까? 외식집에 일본식집에 가면 그런데 딱 환자가 딱 오고 오베스 하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저는 의자에 앉혀갑니다. 의자에 앉히면 좋은 점이 리버가 앞으로 밑으로 처지게 돼서 굉장히 관찰이 좋고, 보통 우리가 파크레아스 볼 때 세미렉터로 볼 때 손을 뒤로 이렇게 뻗치면 팔이 아프거든요. 근데 의자에 앉혀 놓으면 생각외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 보고 OBS 하거나 좀 어렵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의자를 하고, 안 그렇고 표준체이고 날씬하면 의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각외로 선생님 의자 하나 사시가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분도 질문, 아까 이쪽에 한 분 계셨, 예, 선생님 합니다. 저는 은준형일까요? 은준형이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질문은 보통 이제 오비리스한 분들도 뭐 스킨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바울 가스나 이런 것들로 정말 바울 가스 때문에 인터포스탈 스캔은 어느 정도 되는데야 그 랩트 로비나 이 부분에 스캔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뭐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해서 스캔을 해도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스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스캔하는 뭐 그런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팬크리아스 부분이 잘 안 보일 때 CT를 많이 리커멘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혹시 원내에서 CT가 가능하신 병원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스크리닝 목적으로 할 때 팬크리아스 이제 테일 쪽이 잘 안 보일 때도 증상이 없을 때도 그렇게 CT를 권유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있지. 신인철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의사가 언제 그 초음파를 하다가 CT를 권유하느냐는 좀 주관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젊고 건강한 여자분들 같으면 잘 안 권하겠죠. 그러나 올드에이지고 그 다음에 올드에이지고 남자고 헤비 알코올릭스고 그러면 안 보이는 부위가 있으면 뭐 주저없이 CT를 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판크라틱 덕트 딜라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더더욱 그 주저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정밀한 검사를, 정확한 검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쪽은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같이 화면을 보면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젊고 건강한 경우는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40대 이후에 잘 안 보이고 리스크 팩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저없이 CT를 권하고, 병원 내에 CT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마 수도권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방사선과들이 차량을 운행해서 환자분을 모시고 가고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의심나면 CT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난 가스. 네, 가스 문제는 제 사견인데 스토막이나 두어대는 가스는 물 마시고 하면 판크레아스에서 어떻게 좀 그걸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자세 변화나 이런 거를 좀 제거가 용이한데, 바울 가스는 그러니까 콜론 가스, 트랜스버스 콜론 때문에 막 리버가 가려지고 오비장 분들한테서 막 그렇게 바울 인터포지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CT를 조기에 권합니다. 그냥 보다가 저는 선생님은 초음파 검사로는 부족합니다. 이 가스, 트랜스버스 콜론 가스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해보시면 이게 결장인지 좀 가스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다, 이런 경우는 CT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CT를 권유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없으면 개별적으로 질문 부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 저 벽시계로 10시 46분에 이 세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